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3번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번호를 넘버링하면서 쭉 써왔죠. 자, 그 내용들을 이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까지 좀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써드렸는데,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입니다.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고, 자, 일명 정의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의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좀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는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공정성.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공정한 절차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공정한 절차에 의한 소득 재분배, 부의 재분배라고도 합니다. 부의 재분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소득재분배는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정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뭐 1원칙, 2원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원칙이 좀 나와요. 교재 반가로 3번 쪽에 보시면 제1원칙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원칙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4가지 정도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원칙의 명칭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잘 들어주세요. 자, 1원칙, 2원칙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1원칙, 2원칙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라고도 해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이렇게 타이틀 명칭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원칙이다. 자, 제2원칙은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 있어요. 차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어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자, 이 2가지가 이제 충돌하잖아요. 이 2가지가 충돌시 기회균등이 우선한다라고 해요. 기회균등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에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 자,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나오는 원칙들은 다 적어드렸거든요. 여기에서 획일화된 평등,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출제 포인트니까. 획일화된 평등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존 롤스는 사회정의론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등을 강조했던 것이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과 무지의 배일, 이 2가지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 2가지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적어놓고, 사회정의론에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구나,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정의론에서 첫 번째 1번, 존 롤스는 저스티스를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에서 찾는다 라고 해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롤스가 도입한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원초적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원초적 입장은 가장 처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고 이게 처음부터 이것이 정해졌다면 이걸 원초적 입장이 아니죠. 당연히 아주 최초 또는 처음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이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초적 입장은 일종의 사고 실험 장치이자 사회 구성원이 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원초적 입장을 특징짓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거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것과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과 연관성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무지의 배일입니다.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 법칙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이 아닌,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신의 자연적인 재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위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그게 바로 이제 무지의 배일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인지적 조건과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인 존재라는 동기적 조건, 이것을 우리가 무지의 배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거기에서 사회적인 지위로 해보죠. 자,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무지의 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은,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 무관심한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지의 배일이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공정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의 배일로 씌운 인간에게 상위층, 지위로 이야기했네요. 하위층, 신분 중 누구 신분 계층에게 몫을 최대화 할 것이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하위층이 될 수 있잖아요. 무지의 배일 상태니까 자기가 하위층이 될 수 있으니까 하위층한테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최소 한계 계층에 많이 분배해야 된다,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몫의 수준이 낮은 하위 등급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의 개념이에요. 자, 최소는 거기 나온 대로 한다면 그 몫의 수준이 낮은 하위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는 하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위 계층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 하위 계층에게 극대화시킨다, 하위 등급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극대화,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분배 부분을 극대화시킨다라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다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배일이었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그렇죠, 저 사람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이런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평등과 자유 중에서 이 자유를 좀 더 강조한 단어예요. 이 원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로운 것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평등이라고 쓴 거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보통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원칙은 자유가 키워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차등의 원칙이 있고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어요. 차등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극대화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위 계층이 많지 않잖아요. 수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 수혜자라고 해요. 최소 수혜자에게 많은 것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차등의 원칙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차등이다 라고 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을 차등이라는 개념으로 말했어요. 기회균등은 아시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권위가 또는 지위가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 불평등을 인정하겠으나 두 가지는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을 지키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약자인 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만, 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초적 입장 무지의 상태에서 자기가 이 최소 수혜자, 즉 하위 계층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할 때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로 많이 준다, 극대화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위 계층이어도 최소 수혜자이니 극대화되는 그런 분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케이, 불평등 인정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약자를 배려하는 한도에서 성장과 발전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이에요. 사회정의론은 제가 한 번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 이 정도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정의론을 풀 수 있다. 자, 정의론을 우리가 문제로 풀 때 이 단어들을 잘 알아 놓으셔야 돼. 이 문구들이나 이 단어들을 알아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혼동 없이 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 정도 사회 정의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의 5가지 이론 정리를 보죠. 자, 여기에서 정의가 있고 특징이 있고 국가 역할, 복지국가 확대 이후, 복지국가 주요 대상, 그 다음에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아래로 내려갈게요.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있는데, 이익집단 정치 이론에 이걸 쓰세요. 이익집단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원주의 이론이죠. 자, 이익집단론과 유사라고 쓰면 돼요. 유사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 이익집단의 정치 세력화, 이렇게 나와. 이것은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의어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중심적 이론까지입니다. 우리 이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이론 별표 2, 그 다음에 독점자본이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 별표 2, 그 다음에 이익집단정치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은 여기 이익집단론과 유사하다고 봤을 때는 별표 1, 그 다음에 국가중심적 이론 패스. 독점자본이론과 국가중심 이론은 거의 드물어요.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치지 않았어요. 산업화 이론 들어갑니다. 좀 빨리 볼 거예요. 왜냐하면 복습하는 거니까. 산업화가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자원을 축적시켜 자동적으로 복지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산업화의 동그라미. 특징, 산업화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될수록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의 동그라미, 욕구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서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자원의 동그라미, 산업화가 되면 자원이 많아지잖아요. 자원이 풍부해지고 그걸로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 사회복지를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를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산업화가 되면,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밑에다가 수렴이론 이렇게 쓰면 돼요. 수렴이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앞에 있는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국가가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소극적 역할을 하고, 국가 중심 이론은 국가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배우셨죠, 앞에서. 그래서 국가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중심 이론, 맨 마지막에 있는 국가 중심 이론만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하죠. 국가 역할은 단순한 시행자다.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었으니까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주요 대상은 상대적 불이익 집단인 노동자 계층이다. 산업화가 되면 노동자 계층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계는 계급 갈등이나 정치적 변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게 산업화 이론의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 자본 이론 들어갑니다.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가면 계급 문제 해결과 계층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양극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노동력 재생산이 필요하여 복지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까지 갔다.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거대 자본, 이 거대 자본이 많을수록 독점 자본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간과한 계급 갈등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동력 재생산을 분석하여, 이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것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실업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을 한다. 그래서 실업 정책을 펼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하여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있고, 자본 소유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힘이 지배적인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 자본 소유가 그게 바로 거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거대 자본. 그래서 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경제적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배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 자본 이론 계속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극적인 역할,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 역할은 자본가의 하수인이다. 이 자본가는 거대 자본이 돼요. 그래서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급 갈등과 독점 자본 축적에 대한 필요성이다 라고 했어요. 이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독점 자본 축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간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 복지국가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집합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복지국가 주요 대상은 자본과 계급, 불이익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주요 대상은, 이 국가가 간섭의 대상은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이 거대 자본과 융합을 한다 그랬으니까 거대 자본이 자본과 계급이 돼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한계는 지나치게 경제적 결정론에 의존하고 있고 민주정치의 여러 행위, 자 역할을 무시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주정치 하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이익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 바로 독점 자본이론의 한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론은 제가 그랬죠.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서, 그 다음 밑줄 친 거, 시작.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커져서 복지국가가 된 것.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포인트 줬고요.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의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 초점을 둔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권력 투쟁에서 이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세력화가 커지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회민주주의론이 돼요. 자, 국가 역할은 노동자 계급과의 어떤 타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정 타협이란 말이 있죠. 노사정 타협. 그런데 노동자 계급이 이제 커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노동자 계층과 국가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증대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 불이익 집단인 노동자 계층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자 계층이 불이익 집단이 됐을 때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면서 힘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입심이랄까 그런 것들을 강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론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는 이 복지국가는 이 노동자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이익 집단의 정치적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 노동자 계층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는 뭐냐?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동질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순수 노동자의 지지 세력이 약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도 좀 강성 노동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강성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의식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 노동자의 어떤 지지 세력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 하더라도 다 정치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그것에 찬성하는 노동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순수한 노동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노동자의 지지 세력이 약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익집단 정치이론 보겠습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익집단론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익집단들이 여러 이익집단이 있는데 정치적 힘이 커지고 또 이쪽은 또 줄어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익집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불이익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복지국가 발전은 바로 이익집단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이익집단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힘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익집단이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국가는 이익집단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익집단의 어떤 정치적 힘이 증대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지국가 주요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이익집단들이 돼요. 불이익집단의 정치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익집단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한계는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나라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익집단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만 이익집단론이나 이익집단 정치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국가중심적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는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어떤 개혁적인 정치가들이나 전문 행정관료들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가중심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국가는 사회복지 형태가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복지국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국가중심 이론의 국가는 공급자 역할을 한다. 몇 번 말씀드렸죠.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 구조의 특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국가마다 갖고 있는 특이성들이 있어요. 국가 구조의 특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는 적극적인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또 나오죠. 공급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국가들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한계는 국가의 어떤 특이성 강조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중심 이론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국가 대응만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봐요. 어떠한 욕구가 있다, 수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구에 대한 국가의 대응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 국가중심 이론의 한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쭉 이 도표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작년 강의에서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거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2번은 정책결정 모형이에요. 정책결정 모형도 출제됩니다. 자, 먼저 체킹해 볼까요? 1번 합리 모형의 별표 하나, 2번 점증 모형의 별표 하나, 만족 모형의 별표 하나, 최종 모형의 별표 하나, 그 다음에 혼합 모형도 별표 하나, 쓰레기통 모형은 별표 둘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은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 참 모형은 참고하시고요. 공공선택 모형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날개 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정도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로로 정리하면, 자, 합리 모형의 경우 1번 해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합리 이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합리 모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모형이라고 쓰겠습니다. 합리 모형은 고도의 합리성입니다. 고도의 합리성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성을 강조해요. 객관성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해서 최선의 대안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만족모형이에요. 자, 만족모형은 뭐냐? 아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보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해서 여기 만족할 만한 정책 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 근데 만족할 만한 대안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적당한 대안이라고 그래요. 적당한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 자, 적당한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적당한지 만족할 만한지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성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서로 반대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증 모형이에요. 자,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이란 게 뭐죠? 약간씩 올라가는 거죠. 이건 급증이고 확 올라가는 건 급증이고요. 점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합리성이란 말을 써요. 정치적 합리성이란 말을 써요.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 합리성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론의 반응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여론의 반응을 봐서 그 전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향상된 대안입니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 점증 모형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합 모형이 있어요. 자, 혼합 모형이 있는데 혼합 모형은 무엇과 무엇이 혼합됐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과 점증 모형을 결합시킨 건데요. 일반적인 것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점증 모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합리 모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은 점증 모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만족 모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대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증 모형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적 모형이 있어요. 자, 최적 모형은 옵티말이죠. 최적의 상태. 그러면 이 최적 모형에서는 정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쓰지 않는 단어. 그게 뭐냐면 초합리성이에요. 뛰어넘을 초자를 써요. 그래서 초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요. 자, 초합리성은 중요하니까 이걸로 쓸게요. 자, 초합리성은 인간에게 통찰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창의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직관력이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초합리성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초합리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적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모형인데, 자, 최적의 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적의 결정은 비용과 효과를 따져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강조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책의 최적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책의 최적화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효율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 더, 이 질적 모형이라거든요. 양과 질 중에서 이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 체계지향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최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합리성에 지적 합리성이 있습니다. 지적 합리성. 이 지적 합리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성이라든지 체계지향적 그러한 요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계지향적 요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6번째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정리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은 첫 번째는 이건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쓰레기통이 있다. 쓰레기통 그리지 마시고요. 쓰레기통이 있다. 그 쓰레기통에 몇 가지 흐름이 모여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하거든요.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 그래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이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흐름이에요.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고 참여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네 가지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문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드문 경우가 어떤 선택의 기회냐. 자, 우리가 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기회,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해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직화가 정부가 됐지만 혼란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 하잖아요. 김대중 정부의 초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논문에도 이 쓰레기통 모형의 예시를 그 사례로 들었거든요. 자, 국민의 정부 처음에 IMF 체계로 이제 시작을 했죠. IMF 체계로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정부가 조직이 됐지만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결정하게 되죠. 1999년에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이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고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드문 경우고 이 드문 경우가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이 정도 아시면 쓰레기통 모형 풀 수 있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2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죠. 2번에 있는 내용에서 정책 결정이란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합리 모형, 객관적 합리성 또는 고도의 합리성이라고도 하죠. 1번에 거기 보면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형광펜 준비, 고도의 합리성의 밑줄 이것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형광펜 밑줄,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모형이다.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정치적 합리성, 여론의 반응, 지지, 그 자리까지 형광펜 밑줄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 동그라미. 왜요? 그전보다 약간 향상이니까 과거의 정책 결정 내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과거의 정책 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형광펜 밑줄, 약간 수정, 약간 점증, 약간 향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족 모형, 주관적 합리성, 주관적의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 그 다음에 가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합리 모형과 반대적 모형입니다. 가로 닫고요. 이해하겠죠?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그 다음에 형광펜 밑줄 제한적 합리성 또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 대안을 적당한 대안을 밑에다 쓰는 센스 적당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
지적 합리성의 동그라미 1, 경제적 합리성의 동그라미 2, 초합리성의 동그라미 3, 그리고 초합리성의 현관펜 밑줄. 자, 최종 모형은 드로우가 주장한 건데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너무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현실성을 잇는 거다. 이게 바로 양적인 거죠. 수리적인 완벽성이 양적인 거다. 너무 양적인 것에 치중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반대로 다른 접근 방식이 너무 현실지향적인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로 제시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적 모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1번에서 우리가 건질 건 하나밖에 없어요. 최종 모형은 기존의 방식들이, 기존의 모형들이 너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죠. 체계론적 시각,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정책 결정을,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최적화의 동그라미, 정책 결정 모형이다. 최적화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질적 모형이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그 자리 밑줄. 초합리성은 시작, 직관, 판단, 창의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있으면 최종 모형이 됩니다. 최종 모형을 제가 별도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사결정 초점을 두고 있는 다른 모형과는 달리 질적으로 동그라미,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 산출을 위해 정책 결정 체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점 동그라미 또는 밑줄,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 형성 체계 전체가 최적화 동그라미, 정책의 최적화를 말하는 거예요. 최적화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밑줄 친 지문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별도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정책의 최적화를 위해서 합리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밑줄, 직관, 판단,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에서 초합리성의 중요성이나 인간이 노력하면 최적의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상위 정책 결정과 환류를 강조한 점은 장점이 돼요. 그러나 끊어요. 정책 결정 체계 전반을 내용을 하고 있어서 최적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의 이용 방법이나 합리성과의 관계가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단점은 이제까지 출제된 바 없으니까 3번은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혼합 모형입니다. 두 가지 합쳤다 그래서 종합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써요. 에치오니가 이야기한 건데 합리 모형의 동그라미 1, 점증 모형의 동그라미 2, 이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만을 취한 변증법적 통합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 4가지 흐름이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몇 가지 흐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코엔, 마치, 올슨, 이번에 보면 학자들이 나오죠. 코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코엔이 이야기한 쓰레기통 모형은 1번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로, 같이 읽어요. 시작.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것이 자주 있지 않겠죠.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만나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4가지가 뭐냐?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이 4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느 계기에 이제 교차돼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돈 상태에서 결정을 다루어요. 그래서 써요. 드문 경우. 드문 경우라고 쓰면 돼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자, 7번, 8번은 참고하셔도 된다. 이 정책 창 모형은 3가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형의 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3가지는 문제와 정치와 정책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만나게 되면 정책의 창문, 팔러시 윈도우가 열리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킹돈이 주장한 것으로서 몇 가지 흐름인 정치, 문제, 정책 또는 대안, 흐름이 따로 존재하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의 창문이 열리며 이때 정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창문이 닫히게 된다. 그래서 3개의 흐름은 제각기 흘러가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킹돈이고 정책 창 모형이라고 합니다. 팔러시 윈도우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배웠어요. 여기 이제 공공선택 모형에서도 파레토가 나와요.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2번에 있죠. 그 밑줄 친 부분. 여러분, 이 공공 선택 모형이거든요. 퍼블릭 초이스 모델이에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거기 2번에 있는 대로 가치에 그 손실을 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의 가치에 손실을 주지 않고 최대한 그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파레토 최적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파레토 효율성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파레토 최적 기준점, 다른 사회적 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이 어떤 특정 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 지점을 찾아서 결정하자. 그게 바로 공공선택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입장에서 공공재 이런 것도 얘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또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손상해서 하면 안 되죠. 공공재니까.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할 때는 이 공공선택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레토 최적 기준점, 즉 다른 사회적 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이 어떤 특정 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선택 모형과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부터 해서 정책 결정 모형까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좀 힘들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좀 딱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거 넘어야 합니다. 이 넘어야 할 산을 못 넘으시면 이 사회복지학개론의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책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딱딱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모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어떤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많이 혼돈도 오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한번 체계를 잡아 놓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 모형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